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철강산업발전사 강좌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한국의 전통 제철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대 철강산업이 식민성을 품고 일본에 의해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 한반도에 전개된 전근대 제철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 한국사에서 보이는 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처음 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이미 기원전의 일입니다. 기원전 2900년경에 세워진 이집트 기자지구의 피라미드 속에서 철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서에도 창세기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나누는 것을 생각하면 철은 아마도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사용하던 존재였다고 할 수 있겠고, 문명의 시기 구분의 기준이 될 정도로 인류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준 존재였습니다. 인류가 철과 일찍부터 친해진 이유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금속 중 하나였다는 점과 우연과 간단한 기술의 결합으로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점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로부터 지구상에 떨어진 운철이 있고, 또 거대한 산불은 철광석을 녹여서 철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근대 철강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얻어진 해면철입니다. 해면철은 아직 슬래그 등의 불순물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철덩어리에 열을 가하고 두드리는 이른바 단조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면 연철이 되고, 이를 숯불, 즉 목탄 위에서 가열하면 탄소를 흡수시키고 물에 넣어 급냉시키는 담금질을 하면 강철, 즉 스틸이 되는 것입니다. 민속촌 같은 데서 재현하고 있는 전통의 대장간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면철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철덩어리에 열을 가하고 두드리고 식히는 단조와 담금질 작업은 대체로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근대의 전통적인 제철 방법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철광석 등을 채광하여 다시 말해 가마에 넣고 가열하여 철덩어리를 얻는 제철 공정. 두 번째 단계는 철덩어리를 2차 가열하여 탄소를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더 높은 품질의 철강을 생산하는 제강 공정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철덩어리나 철강 등의 반제품 소재를 가지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가열, 두드림, 그리고 물에 넣어 냉각시키는 담금질 과정을 반복하여 완제품 철기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야 공정이라고 하고 단조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또 탄소 함량이 높은 무쇠와 같은 철 소재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 미리 만들어 놓은 거푸집에 부어 철기를 생산하는 용해 공정도 포함됩니다. 주조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전통시대에는 세 번째 단계의 공정들이 이루어지는 곳을 대장간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장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근대 철강산업이 아닌 전통적 철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수강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철의 여러 종류에 대해 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련된 철은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용도도 달라집니다. 철은 크게 4종류로 구분되는데 순철, 연철, 강철, 선철입니다. 무쇠소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알려진 무쇠는 넓은 의미에서 선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탄소 함유량이 낮을수록 순철에 가깝고 탄소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선철에 가깝습니다. 무쇠는 탄소 함유량이 가장 높은 철입니다. 탄소 함유량이 낮을수록 부드러운 철이고 높을수록 단단한 철입니다. 부드러운 철은 구부리고 늘리는 등 변형이 용이하지만 강도가 약합니다. 반면 단단한 철은 강도에서 강점이 있지만 변형이 어렵고 잘 부러지는 약점을 갖습니다. 결국
인류가 철을 사용하면서 목표로 한 것은 사용 목적에 따른 변형과 가공에 용이하면서도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철을 만드는 것입니다. 변형과 가공에 용이하면서도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철이 무엇인지는 수강생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강철입니다. 줄여서 중국 한자인 강이라고도 합니다. 강철로 만든 다양한 기자재들을 강재라고 하는데 이때 강이 강철을 의미합니다. 강철로 만든 기자재가 강재인 것입니다. 강철은 탄소 함유량 0.1%에서 1.7% 사이의 철입니다. 바로 연철과 선철 사이의 철입니다. 인류가 강철을 가지기 위한 노력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철의 가장 큰 용도가 칼과 창, 도끼, 화살촉 등 철로 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주력 무기인 도검과 창을 만드는데 연철을 사용하면 휘어지고 선철로 만들면 부러져 쓸모가 없었습니다. 단단하지만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강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고대의 각 나라들은 강철 생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근대 철강 산업이 태동하고 있던 19세기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주력 무기인 철로 만든 대포가 포탄을 많이 쏘면 포신이 부러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대의 강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연철에 주목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철을 재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발견되는 철광석, 강가의 모래에서 채취한 사철이 원료가 됩니다. 앞서 얘기한 우연한 산불로 생산된 해면철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 원료를 돌과 진흙으로 굴뚝을 만들고 밑바닥에는 수술가라 예열하고 온도를 올리기 위한 바람을 넣어주는 송풍구가 있는 일종의 가마라고 할 수 있는 재련로에 넣어 녹입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연철이며 이를 앞서 언급한 대장간의 풍경처럼 단조와 담금질을 통해 강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양질의 강철은 소량만 생산할 수 있고 주로 무기류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본도에서 많이 보이는 명검이라는 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철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보겠습니다. 철은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단계에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제철 기술은 대체로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고조선과 중국 한나라의 충돌과 한사군의 설치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금속 재련 및 철의 주조 기술 발전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조선이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철 기술을 가졌을 가능성도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는 제철 유적을 근거로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과의 충돌이 한창이던 기원전 2세기 위만조선 시기에 이르면 고조선 전역에 철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은 사실이며 사회 전반적인 철제 농기구와 무기가 제작되는 등 철기 문화가 사회의 발전 및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를 종합하면 고조선의 제철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강철을 분석해보면 고조선 장인들이 재련가마 안의 온도를 적어도 1400도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로 철을 녹여냄으로써 질 좋은 강철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장인들이 이와 같은 철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의 완벽한 설계, 연료와 탄소 공급원으로서 숯, 다시 말해 목탄의 사용, 효율적인 송풍관 등의 덕분으로 추정됩니다. 고조선의 우수한 제철 기술은
고구려로 전승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구리시에 걸친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에서 2001년과 2004년 출토된 화살촉 등 철제 유물을 대상으로 금속학적 미세 조직을 분석한 결과 화살촉은 탄소 함유량 0.51%의 강철이었습니다. 연철을 원료로 제강하여 강철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가 독자의 제강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용도에 알맞는 철기를 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고구려의 철기 문명 수준이 매우 뛰어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고구려의 제철 기술이 뛰어났음은 1949년 발견된 안악삼호분이라는 고구려 무덤의 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덤 벽화는 25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행렬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온몸과 말을 갑옷으로 중무장한 중기병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고구려 군대를 최상으로 이끈 계마무사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이 입고 있는 갑옷은 마치 생선의 비늘처럼 수백 개의 작은 쇳조각인 미늘이 덧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죽에 얇은 쇳조각을 덧대고 이 가죽을 조금씩 겹쳐서 가죽끈으로 이어서 갑옷을 만들었는데 이를 찰갑이라고 합니다. 이는 남해 지역의 가야나 고대 서양에서 발견된 금속 갑옷인 판갑, 즉 크고 넓은 금속판 몇 개만을 붙여서 만든 갑옷보다 월등히 가볍고 활동성과 방어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말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뿐만 아니라 눈을 제외한 온몸을 찰갑으로 두르고 있어 적군이 말을 쏘아 넘어뜨리기도 거의 불가능하게 했고 심지어 꼬리까지 철 제품으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찰갑으로 무장한 중기병들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탱크와 같이 앞장서 적진을 파고들므로써 적의 대열을 파괴하고 공격 루트를 형성하는 돌격대의 역할을 하거나 퇴각하는 적의 후미에서 선멸전을 펼칠 때 중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고대 한반도에는 남쪽에도 높은 수준의 제철 기술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중국과 고조선, 고구려의 제철 기술이 전승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갈래의 기술을 조합하여 낙동강 하류,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고 뛰어난 철기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고대 가야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가야가 생산된 철은 북쪽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과 일본에서도 수입할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고대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직접 인용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변진의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외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뤄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변진은 주로 가야 지역을 의미하고 한은 전라도 지역의 마한, 예는 동북부의 동해, 외인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매가 철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당시 돈의 역할을 한 것은 판상철부였습니다. 고대 가야의 무덤에서 많이 출토되는 편평한 장방형의 쇳덩이입니다. 가야는 6개로 분할된 작은 왕국으로 난립해 통일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중국에서도 알려질 만큼 고도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백제, 신라를 비롯한 낙랑, 중국 등과도 긴밀한 교류를 이룰 만큼 큰 세력이었음을 각종 유물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야 지역 무덤 등에서 출토된 유물 중 철기류는 무기류, 갑옷 등의 군사적 도구부터 농기구 등의 생활용구까지 실로 다양하고 그 양도 많습니다. 제철업이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고대 가야 지역에서 제철업이 발전하는 데에는 인근에 많은 철광상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에 철광산이 있었고 인근 창원, 합천, 산청, 고성의 기록에 남아있는 철광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수준은 어떠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반도 북쪽의 고조선 고구려의 제철 기술과 비슷하게 1000도가 넘는 화력을 다루어 강철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남겨진 철제 유물 중 주로 무기류가 강철 소재임이 금속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고대의 강철 제조는 보통 저온에서 생산이 가능한 연철을 원료로 만들어지지만 가야의 강철은 보다 고온에서 추출해야 하는 선철을 원료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 오륜대에서 나온 철도끼, 철부는 분석 결과 선철을 원료로 가공한 것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가야 지역 국가들이 통일된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라에 복속되면서 가야의 제철 기술은 신라로 전승되었습니다. 신라가 가야를 병합한 이유인 밀양, 사촌, 금곡 유적 등의 대규모 철 생산 공방은 신라 철기 문화의 확립에 가야 철 기술이 밑거름이 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라라고 하면 먼저 왕관 등으로 상징되는 어느 나라보다 화려한 황금 문화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라의 철기 문화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신라가 황금 못지않게 철을 적극적으로 다루며 발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 지역에는 좋은 철광산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울산 농소면 달천리에 위치한 달래 철광입니다. 이 철광은 근래까지도 채광이 이루어진 유명한 광산으로 1970년대 초 포항제철소 건립 당시 소량이지만 이곳의 철광석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자철광이 발견되었으며 원료 확보가 용이한 신라시대 천혜의 철광산이었습니다. 신라의 제철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세기부터 조성된 경주 황성동 제철 유적 등을 통해 신라가 일찍부터 강철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황남대총 등 신라 왕릉에서 출토되는 방대한 양의 철기는 당시 신라에서 얼마나 많은 철을 생산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수많은 철 제품은 신라 철기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목조 건축물인 황룡사의 창건 역시 발전된 철기 생산 기술이 존재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황금 문화에 가려져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신라의 철기 문화는 신라의 특징 중 하나로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성장한 백제는 중국의 제철 기술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9년 중 한반도 북서부 지역에 설치한 낙랑군의 철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자체 발전시킨 철기 문화가 존재하였습니다. 백제의 철기 문화를 알려주는 단편적인 예로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된 칠지도가 있습니다. 백제의 발달된 금상감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칠지도를 보면 백제의 철기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질 만큼 우수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백제의 제철 기술이나 철기 문화를 잘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라나 가야와 비교하여 백제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철기는 신라나 가야의 그것과 비교하여 양과 질에서 빈약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백제 고분 내 부장되는 철기류는 한두 점에 그치며 그 크기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제의 제철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덤에 부장된 철기류의 수량은 적지만 철을 생산하는 제철 유적지가 많이 확인되고 이를 통해 백제의 발달된 철기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제 권역 내에서 조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제철 유적은 2세기 후반에서 나타나는데 4세기까지 경기도 평택과 화성, 충북 청원군의 유적 등이 확인됩니다. 철을 재련한 노예 형태가 확인되며 시기가 지날수록 노예 규모도 커집니다. 4세기 중엽 이후인 공주 석장리 등에서 확인되는 재련로는 규모가 이전 시대에 비해 뚜렷하게 크고 반지하식의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련로의 화력을 높이는 송풍관도 구경과 두께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일자형 송풍관에서 L자형 송풍관으로 정형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 충주 탕금대토성에서 출토된 다량의 철정은 당시 백제가 대량의 철기 생산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제철 기술 등의 차이는 있지만 고대 제철 기술의 발전과 철기의 등장이 가져온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대 철강 산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철기의 등장과 함께 생산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강력한 고대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강철로 대변되는 우수한 철기의 기술과 문화를 보유한 국가가 인근 지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보다 큰 발전과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한국 고대의 역사 역시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대 한국사에서 보이는 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중국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고조선, 고구려로 이어지는 한반도 북쪽과 백제, 신라, 가야의 남쪽이 해당 지역의 환경에 조응하여 매우 이른 시기부터 독자적인 제철 기술과 철기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한국 역사에서 중세에 해당하는 고려, 조선 왕조의 철기 문화, 제철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